누가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그 피해는 신랑이 고스란히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국제결혼은 안전하기 첫 번째입니다. 안전성이. 거기서도 이 여자들은 화려하게 살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한국에 오면 쉽게 말하면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 함정이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오스 결혼 전문회사 미래결혼정보회사의 김은수 이사입니다. 저는 국제결혼 경력은 한 20년 정도 돼요. 최초 이제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했었고, 베트남에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라오스에서 1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베트남 결혼을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사고들이 터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을 느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베트남에 있는 결혼 구조상 마담들이 속이면 한국 사장도 속고 신랑도 속고 이제 다 속는 그런 구조라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직하게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내를 믿고 온 신랑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신부를 소개하는 게 내 양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설처럼 들리는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라오스에 가면 신부들은 너무 착한데 아무도 그 나라의 결혼업자들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돈 5천만 원을 들고 거기 이제 살러 갔죠. 가서 1년 동안 제가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신부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안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가니까 거기 있는 모 식당 사장님이 저처럼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왔다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실패하고 간 나라다. 왜?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라오스는 서류만 진행하는 데만 해도 1년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보내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부탄하고 라오스였거든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통역 구하기 힘들었었고, 세 번째는 마담이 또 없어요. 그 마담이 있어야 신부들을 구해올 건데 마담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직접 구하러 가야 되는데 통역도 없고 안 되죠. 그리고 또 직접 구하러 가도 지참금이 너무 비싸니까 신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그냥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교포들이 살면서 한두 명씩 이렇게 결혼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업자들이 가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라오스 결혼식인 데이터를 보면 약 80% 정도가 잘 살고 20% 정도 이혼을 하거든요. 그 20% 중에서는 10% 정도는 신랑들이 문제예요. 그 나머지 10%를 이제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함정이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 신랑들은 이쁜 여자를 잘 찾습니다. 이쁘고 화려하고 이런 여자를 찾고 싶어요. 얼굴 하얗고. 근데 제가 추천하는 신부들은 다 시골 아가씨들이고 시골에서 가돌러 온 아가씨 아니면 시골에 와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가씨 이런 아가씨들 저는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베트남이나 다른 회사 가면 이쁜 신부들이 많은데 왜 이 회사는 자꾸 시골 아가씨 촌스러운 아가씨들만 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쁜 아가씨보다 이뻐질 아가씨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당장에는 이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지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새까맣겠어요. 그죠? 손톱에 막 때도 끼어 있고 낯질 많이 왔고 막 흉터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신부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신랑들이 화장품도 사주고 또 한국 공부하면서 밭에 일하러 안 가면 얼굴도 하얘지고 또 한국 와서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러면 나이 23, 4살이기 때문에 금방 이뻐지거든요. 근데 이미 라오스나 베트남에서 이쁜 여자를 찾으면 거기서도 이 여자들은 화려하게 살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한국에 오면 쉽게 말하면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었는데 돈까지 있으니까 더 화려하게 살겠죠. 그러면 남의 보기에는 내 와이프가 이렇게 이쁘고 하면 남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와이프를 내가 계속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핸드폰도 애플폰 비싼 거 사줘야 되고 백도 사넬백 사줘야 되고 원하는 게 큽니다. 그러면 그게 부응을 못하면 신부들하고 싸우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이 여자하고 언제까지 살 수 있지? 언제까지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눈에 탁 빠져서 도파민이 나올 때가 있지만은 도파민은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었을 때는 이 여자가 인간적으로 내가 내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도 이 여자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현혹돼서 외모에 현혹돼서 선택하면 이제 후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또 이 신랑들은 그걸 또 본인의 선택이 잘못이라 생각 안 하고 결혼업자의 잘못이라 하고 이상한 여자를 소개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 신랑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악순환되는 거죠. 지금 가능하면 이쁜 여자, 화려한 여자들보다는 착하고 순진한 시골 아가씨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고 이쁜 여자들이죠. 어려운 세월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맞선장에 나오게 되면 뭐 어리고 이쁘니까 남자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시절도 있고 힘든 시절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신부들은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 신랑 입장에서 보면 신랑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러지만 이 어린 신부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조카 커플밖에 안 되는 신부들이잖아요. 그 조카 커플밖에 안 되는 신부들이 선택하는 결정은 거기에 그 수준에 맞는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불화로 이어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10대 19살 뭐 20살 이 정도는 어리다 보는 거죠. 좀 그래도 안정권에 들으려면 24, 5 이 정도 넘어가면 밖에서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니까 아 세상이 힘들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될 그 나이대라는 거죠. 그래 너무 어린 여자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이 많고 예쁜 노처녀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쁜데 왜 이 나이 때까지 결혼을 못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대신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여자한테. 근데 결혼까지 못 갔을 때는 그 중간에 이 여자한테 결정적인 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쁜 여자들은 계속 남자들한테 이렇게 우대받고 살아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당연히 남자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남자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 이쁜 여자를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아껴주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좋은데 왜 결혼을 못 했을까 하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는 거죠. 꼭 예쁜 여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쁘고 착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잣집 외동딸, 간혹가다 외동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 이기적입니다. 결혼할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외동딸이다 보니까 뭐 옷도 예쁘게 입고 또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나눠 가질 게 없잖아요. 외동딸 가진 부모들은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이 살자고 하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맞선장이 오거든요. 그리고 와서 막상 결혼을 해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아니나 다를까 엄청 이기적입니다. 신랑들은 그 이기적인 신부들이 내가 잘해주면 바뀔까 내가 잘해주면 바뀔까 계속 노력을 하지만은 지구는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더라고요. 대부분 신부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오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부잣집 신부들도 옵니다. 한국을 동경하든지. 근데 이제 부잣집 신부들이 오면 요구하는 것도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 신부들은 동생들 공부시켜 준다고 한 달에 한 20만 원 보내주면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부잣집 신부들은 한 달에 20만 원 보내주면 거기서도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네 번째는 이혼해서 아기가 있는 재혼녀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혼한 신부들이 자기의 잘못만으로 이혼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뭐 상대 배우자의 잘못도 있고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애까지 딸려 있다. 애까지 딸려 있으면 이 애를 보기 위해서 친정 부모를 또 케어해 줘야 돼요. 친정 부모가 엄마 대신 애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랑은 돈을 벌어서 친정 부모도 도와줘야 되고 애기도 도와줘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내가 한 달에 뭐 3, 40만 원 도와주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살아보면 힘든 시기도 오고 이럴 때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 또 애기가 크면 클수록 생활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신부가 한국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기가 크면 또 입양을 해야 돼요. 입양해서 한국을 또 데려와야 되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결혼 하나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돈 이야기 많이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맞선장에 와서 만약에 결혼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신부들은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서 잘 살면 뭐 장인 장모가 아프다거나 뭐 설날이거나 생일 때 용돈 좀 보내주고 이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호하게 나는 한국에 시집 가면 우리 집을 이렇게 도와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런 신부들은 제가 피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신랑도 그렇지만 신부도 융통성이 없으면 내가 살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융통성이 없으면 고지식하게 내가 살아온 방식만 고집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피하면 뭐 웬만하면 제가 볼 때 90% 이상의 성률은 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쏙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결혼업체들이 중간에서 뭐 속인다든지 뭐 신부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 안 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뭐 여행 와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어봐요. 가이드한테 주위에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을까요? 가이드나 거기에 현지에서 뭐 식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또 결혼이란 게 그런 전문성이 없으면은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합니다. 와가지고 가이드나 식당 사장님이나 뭐 하숙집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진행하다가 깨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부들이 뭐 결혼하라 해서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공부를 한국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피해는 신랑이 고스란히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결혼은 안전하기 첫 번째입니다. 안전성이.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그래도 한국의 허가를 가지고 정식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현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결혼업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결혼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이번에 1년 돼가지고 내가 결혼 10명 한 사람하고 10년 동안 몇백 명 한 사람하고는 대처하는 방법도 틀리고 또 준비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신부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10명이 들어오면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부는 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 회원들은 마음이나 정신 상태가 안 돼서 하고 또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 아기가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 걸러냅니다. 그나마 한국 가면 잘 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신부들 마마선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또 맞선에서 또 골라냅니다. 그리고 맞선을 보고 결혼하고 나면 한국까지 가는데 또 5, 6개월 동안 한국 수업하는 과정에서 또 이 신부가 주말에 가서 연락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가 또 체크를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걸러서 한국에 보내는데 일반 소개 안 주는 사람들은 뭐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얘 자기 눈에 괜찮으면 괜찮다고 소개해줘 버립니다. 신랑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이 소개했으니까 좋은 신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소개해준 사람도 이 신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결혼회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해야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됐을 때 요즘은 보증보험에서 다 먼저 보상을 해주고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혼하는 양 당사자 간에 확인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혼인 여부입니다. 이 신부가 미혼인지 재혼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세본을 떼면 이 사람이 혼인 경력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라오스나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 보면 이제 미재혼, 뭐 중국말로는 미재혼 공증서라고 하고 라오스는 이제 미혼 증명서라고도 합니다. 이런 서류들을 떼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말하지 않는 걸 저는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미혼도 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미혼모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혼이라도 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는 겁니다.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는데 라오스나 뭐 중국은 호구부라고 해서 책자처럼 돼 있습니다. 수첩처럼. 그래서 가족이 한 명 생기면 관청에 가서 사진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도장을 받습니다. 그거는 위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분명히 우리가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오빠 있고 동생 있고 쭉 나오는데 밑에 모르는 아기가 있으면 이 애가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그걸 확인해야 이 신부가 아기가 낳은지 안 낳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떼보면 한국 신랑들은 성범죄, 성매매, 알선,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속해가지고 뭐 집행유예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부들도 이제 그런 걸 확인합니다. 그러고 이제 건강검진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정신과 경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성병이나 에이즈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거든요. 신부도 똑같이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간혹 1년에 한 건 정도 검사를 해보면 매독이나 성병이 있는 신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걸 제공 안 하면 회원 가입을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신부가 그 신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부도 있는데 굳이 그걸 안 주는 거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되니까 한국 국적을 따가지고 지금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베트남에 있는 애인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베트남 여자인데 한국 국적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뭐 보기는 보고 결혼업자들끼리 간혹가다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지만 그게 뭐 활성화돼 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결혼하는 게 미국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 쪽에도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중국 유학 가서 중국 남자들하고 결혼한 경우도 많이 들었다고 봤고요. 실제 한국 여자가 동남아 남자하고 결혼한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제 갈수록 지금 국제결혼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랑들이.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 화상 맞선한 신랑이 35이거든요. 30대 중반, 후반 신랑들이 많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한국 여자하고 한 서너 번 사귀어 보니까 내가 한국 여자한테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첫 번째는 경제력이겠죠. 우리나라 여성들이 요구하는 경제력이 뭐 대기업
정도 다니고 공사 정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키가 더 커야 되고 또 머리도 벗겨지면 안 되고 또 뭐 호르몬이나 뭐 시부모님하고 살면 안 되고 뭐 도시에 또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하나의 조건만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 안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을 하려고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다행인 거는 점점 국제결혼 연령도 이제 낮아지는 거고 동남아 쪽에는 뭐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빨리 결혼하는 게 문화적으로 이제 돼 있고 특히 베트남은 빨리 합니다.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아버리거든요. 베트남은 그런 부분이고. 첫 번째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저하고 먼저 상담을 하죠. 이 신랑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이분도 저를 믿고 결혼을 맡길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계약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을 하고 날짜를 정해서 가서 맞선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가냐면 주로 좀 나이가 있고 채팅하고 이런 거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서 맞선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좀 젊은 층들은 그래도 가기 전에 신부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부 가기 전에 서로 프로필을 주고받고 화상으로 채팅을 먼저 합니다. 맞선을 보고 또 둘이서 가기 전까지 사귀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신부에 대해서 나도 내 삶도 보여주고 또 이 신부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조금 알고 나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신랑의 상황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 맞선을 보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맞선 보고 결혼하기 위해서 쇼핑도 하고 서류 준비도 하고 셋째 날 되면 결혼식을 합니다. 시골 아가씨들은 어쩔 때는 버스 타고 2, 3일씩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도 버스 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면 많이는 못 오겠죠. 멀리서 오니까. 그리고 또 도시에 있는 아가씨들은 그래도 근처에서 결혼하니까 가격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는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들 신부 회원들의 반이 집이 다 시골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 못 가서 이제 저희들이 결혼식장을 예약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신랑은 한국에 가고 신부는 이제 기숙사에 들어옵니다. 단어도 배우고 기역, 니은, 아야어를 배워서 글을 읽는 것까지 기초반에서 하고 중급반 또 2달 배우거든요. 의시험 공부를 합니다. 마지막 달에는 시험 대비반이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시험을 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월째 되면 그때사 혼인신고를 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서 그동안 사실은 결혼을 했지만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 되면 서로 뭐 비디오 폰 틀어놓고 이렇게 화상 채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여자는 그 5개월 동안 이 남자를 믿고 내가 한국에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이 신랑은 그래도 내하고 결혼하면 한국 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의 이제 마음이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해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면 그럼 한 6개월 정도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해심과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부들 자체가 어디서 뭐 한국 가서 사는 방법을 교육받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하는데 신랑들은 마음이 급한 거죠. 와서 빨리 한국말도 잘하면 좋겠고 한국 뭐 음식도 빨리 잘하면 좋겠고 남들이 볼 때 부족함 없는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부들한테 막 교육을 막 시킵니다. 퇴근하고 나면 뭐 앉혀놓고 2시간씩 공부시키는 신랑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신부들은 결혼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너무 많은 교육을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기다려주고 신부 스스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야 되는데 너무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면 신부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런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 신부를 돈 주고 샀네 뭐 이런 마음들 진짜 버려야 됩니다. 이 신부가 내하고 살아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라 생각하고 아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하고 남들이 혹은 이 신부가 실수하더라도 남들이 이렇게 그 신부를 야단치면 내가 이 신부에 대한 방어막이 돼줘야 되거든요. 차라리 내가 야단을 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이 신부가 내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들이 엄청 중요하죠. 이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진입을 이미 했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좀 제대로 된 법도 만들고 지원책도 만들어져서 혼자 사는 신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총각들이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사회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자꾸 신랑 개인의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정부가 나서고 결혼업자들도 사업이고 비즈니스지만 인생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랑들이나 가정들이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다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결혼도 한번 봐주세요. 라오스 결혼 전문 회사인데 라결혼이라는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